소녀는 즉시 옆방으로 가더니 얼마 후 쟁반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그 쟁반 위에는 파란 꽃무늬가 그려진 자기 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 자기 그릇 안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녀는 그 구수한 향기를 맡자 그만 침이 꿀꺽 넘어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녀는 방긋 웃더니 입을 열었다. 꼬박 여드레간을 두고 인삼탕만 마시면서 목숨을 부지했으니 정말 배가 고프기도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쟁반을 그의 앞에 갖다 놓았다. 그릇에 담긴 음식은 눈과 같이 하얀 죽 같기도 하고 죽이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 위에 장미의 꽃잎이 둥둥 떠서 청하기 이를 데 없는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소녀는 몹시 배가 고픈 듯 입맛을 다시며 물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내가 먹어도 괜찮겠소? 소녀는 그의 질문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호호호,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소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은 도대체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모르겠군. 나에게는 은자가 없으니 먼저 내 입장을 분명히 말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는 여기까지 생각을 굴리고 입을 열었다. 지금 나의 주머니에는 엽전 한 입도 없소. 그러니 당신에게 지불할 은자가 없는 것이오. 소녀는 처음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 큰 병을 앓고 나서도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았군요. 겨우 하실 말씀이 그거예요? 배가 고프시다면서 빨리 드시기나 하세요. 그녀는 쟁반을 좀 더 가까이 소년에게로 디밀었다. 소년은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내가 먹고 돈을 주지 않아도 괜찮단 말이오? 소년은 그가 여전히 그런 말을 하자 귀찮은 생각이 들어 안색을 굳혔다. 돈은 필요 없어요. 도대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소년은 재빨리 말했다. 먹지요. 먹어. 그는 손을 뻗쳐 쟁반에 놓인 숟가락을 들었다. 그런데 오른손을 쳐들자마자 온몸이 쑤시면서 아파왔다. 그는 나직이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쳐들었으나 힘없이 떨구고 말았다. 소녀는 싸늘한 얼굴을 하고 물었다. 도련님, 진짜로 아픈 거예요? 아니면 가짜로 아픈 거예요? 소녀는 언짢은 표정으로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물론 진짜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꾀병을 부리겠소? 소녀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큰 병을 앓느라고 반주검이 된 점을 생각해서 파격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먹여드리겠어요. 그녀는 엄숙한 얼굴로 다시 한마디 덧붙였다. 이 기회에 손을 잘못 놀린다면 다시는 상대하지 않을 테니 잘 알아서 하세요. 소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기회에 함부로 손을 놀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소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곱게 흘기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어 그녀는 한 숟가락의 연어탕을 떠서는 그의 입속으로 넣어주었다. 소녀는 그만 멍청해지고 말았다. 세상에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입으로 연어탕을 받아먹었다. 연어탕이 입 안으로 들어가자 달콤하고 향긋한 것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다. 소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시 숟가락으로 연어탕을 떠서 그에게 먹여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대 앞에서 상당히 떨어진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팔을 뻗쳐 그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는데 혹시나 소년이 갑작스럽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다. 소녀는 연어탕을 다 받아먹고 나서 입술을 훑으며 말했다. 정말 맛있군, 맛있어.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구려. 하하하. 소녀는 그 말에 냉소했다. 어떤 관계를 써서 나를 속이려 하지 말아요. 수천 그릇의 연어탕을 먹어봤으면서도 언제 한번 맛이 좋다고 칭찬한 적이 있었나요? 소녀는 그만 망연해졌다. 이와 같은 음식을 내가 언제 먹어보았단 말인가?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질문을 던졌다. 이게 바로 연어탕이라는 것이요? 소녀는 코웃음 쳤다.
흥, 정말 시치미를 잘도 떼시는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의 빛이 완연했다. 소녀는 뭐가 뭔지 몰라 소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황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두 가닥으로 머리를 닦고 있었다. 갓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라 머리카락이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발은 버선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 백설같이 하얀 발에는 한 쌍의 꽃을 수놓은 비단신이 신기어 있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버선을 신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소녀는 칭찬의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당신의 발은 정말 아름답군요. 소녀는 얼굴을 살짝 붉혔으나 곧이어 노기를 띄었다. 그녀는 그릇을 탁자 위에 놓더니 몸을 돌려 방 한쪽 모퉁이에 깔아놓았던 돗자리와 엷은 이불 그리고 베개를 들고서는 방문 쪽으로 걸어갔다. 소녀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함을 금치 못했다. 이것 봐요. 당신은 어디로 가는 것이오? 나를 홀로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오? 그 말에는 퍽이나 간절한 빛이 서려 있었다. 소녀는 걸음을 옮기면서 차갑게 말했다. 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자. 더러운 말을 함부로 주워 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가면 어딜 가겠어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비천한 몸인데 어찌 당신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녀는 곧장 문을 열고 나갔다. 소녀는 그녀가 노에서 가는 것을 보자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았다. 한 명은 창문으로 달려나가고 한 명은 문으로 달아나지 않았는가? 그녀들이 한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는 멍하니 넋을 잃고 있었다. 이때 가벼운 발걸음 소리와 더불어 다시 그 소녀가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얼굴에 약간 노기를 띠고 있었으며 손에는 세숫대야를 들고 있었다. 소녀는 그녀가 다시 나타나자 속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세숫대야를 탁자 위에 놓더니 뜨거운 손수건을 꺼내 쥐어짜서 소년에게 내밀면서 싸늘히 말했다. 얼굴을 닦으세요. 소녀는 즉시 대답했다. 그러지요. 그는 수건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런데 두 손을 움직이자마자 전신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파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입술을 깨물며 두 손으로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으려고 애써 보았으나 두 손이 벌벌 떨리면서 얼굴과 한자의 간격을 둔 채 좀처럼 수건을 당길 수가 없었다. 소녀는 반신반의하면서 냉소를 쳤다. 정말 연극도 잘하시는군요. 그녀는 수건을 빼앗다시피 받아들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리 주세요. 제가 얼굴을 닦아드리겠어요. 그러나 엉뚱한 마음을 품고 손을 함부로 놀린다면 영원히 당신을 상대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세요. 소녀는 당황함을 금치 못했다. 아, 아니요. 낭자는 얼굴을 닦아주지 않아도 돼요. 나는 얼굴이 더러워서 말인데요. 그렇게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면 아마 수건을 못 쓰게 만들 것이요. 소녀는 그의 음성과 말투가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내용도 요상한 것을 보자 오히려 의아심이 생겼다. 혹시 큰 병을 앓고 나서 머리를 상한 것이 아닐까? 폐 선생의 말을 듣건대 무공을 연마하다가 주화인마되어 오장육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목숨도 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더니 머리가 돌아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어찌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릴 수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은 생각이 뇌리에 떠오르자 그녀는 물었다. 도련님, 저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소? 그는 씩 웃으며 다시 말했다. 나는 도련님이 아니라 계잡종이라 하오.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부르오. 노백부님은 욕이라 듣기 흉하다고 했소. 그런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소녀는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리송하여 절로 눈살을 찌푸렸다. 말하는 모양을 보니 경박하거나 장난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중병을 앓고 나더니 머리가 약간 이상해진 게 아닐까? 소녀는 속으로 약간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다. 도련님, 정말 저를 몰라보시겠어요? 저 시검을 몰라보신다는 말이에요? 소녀는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좋은 이름이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시검 누나라고 부르겠소. 어머니께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할머니나 아주머니로 부르고 비슷한 또래 여자를 누나라 부르라 했소. 시검은 그 말을 듣자 어이가 없었다. 곧이어 서글픈 생각이 들어 고개를 떨구었는데 그녀의 두 눈에서는 이슬방울이 반짝였다. 도련님, 저를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째서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건가요? 소녀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시검 누나 어째서 우는 거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소? 우리 어머님은 기분이 나쁘면 나를 때리고 욕해요. 당신도 기분이 나쁘면 나를 때리고 욕하시오. 시검이 더욱더 가슴이 쓰라렸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수건을 들어 그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나직이 말했다. 나는 당신의 시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련님을 때리고 욕하겠어요? 아무쪼록 하늘이 보호하시어 당신의 병이 완쾌하기를 바라겠어요. 정말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죠? 소녀는 시검의 따뜻한 호의에 고마움을 느끼고 사의를 표했다. 얼굴을 닦은 수건이 그렇게 더럽지 않은 것을 보고 소녀는 안심을 했다. 그는 시검이 매일 그의 얼굴을 닦아준 것을 모르고 있었다. 시검은 쓴웃음을 지으며 나직이 물었다. 도련님, 저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면 다른 일은 기억하세요? 그럼 도련님은 어느 방의 방주인지 아세요? 소녀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나는 방주가 아니오. 백부님이 나에게 무공을 가르쳤소. 그런데 갑자기 나는 반신이 뜨거워지고 반신이 얼음같이 차가워졌소. 그래서 나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느끼고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이 왜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 시검 누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소?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이오? 시검은 소년이 계속 동문서답을 하자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기억을 잃어버린 모양이구나. 이때 소년은 다시 질문을 던졌다. 백부님은 어떻게 되었소? 그분은 나에게 흙으로 빚은 인형에 새겨져 있는 선을 따라 무공을 연마하라고 했는데 어째서 갑자기 반신이 뜨겁고 반신이 차갑게 변하는지 그에게 물어봐야겠소. 시검은 그가 흙으로 빚은 인형이라는 말을 하자 마음속에 짚이는 바가 있었다. 7일 전 그의 옷을 바꿔 입히게 되었을 때 그의 품속에서 하나의 나무 상자가 나왔던 것이다. 그녀는 호기심에 그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18개로 된 남자 인형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평소 방주가 여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은 인형, 즉 볼성 사나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뚜껑을 닫고 서랍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다. 이때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 이 흙으로 빚은 인형을 그에게 보여준다면 혹시 그가 주화인마 되기 전의 일을 기억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녀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서랍을 열고 그 나무 상자를 꺼내 소년에게 내밀며 물었다. 바로 이것인가요? 소년은 그것을 보자 반색하며 말했다. 그렇소. 그곳에 있었군. 백부님은 어디로 갔소? 시검은 반문했다. 백부님이라니요? 소년은 그녀의 반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백부님을 모른단 말이요? 그는 마천거사라고 하오. 시검은 무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아는 바가 적었다. 한 번도 마천거사 사형객이라는 이름을 그녀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의식을 회복하셨으니 다행이에요. 예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날이 아직 밝지 않았으니 더 주무시도록 하세요.
어쩌면 옛날의 일을 모조리 잊어버리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지요. 그 소녀는 이불을 끌어당겨 덮어주고 쟁반을 들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소녀는 의혹스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시검 누나, 어째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이라 하는 것이오? 시검은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도련님은 예전에 한 일을. 그녀는 갑자기 하던 말을 멈추고 몸을 돌리더니 급히 방 안에서 나갔다. 소녀는 속으로 어리둥절해졌다. 모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마침 밖에서 딱따기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우렁찬 종소리가 3번 울려 퍼졌다. 그는 이것이 경고 소리인 줄 몰랐다. 밤중에 왜 막대기를 두드리고 종을 치지? 바로 이때 그는 갑자기 오른손 식지에 상향혈이 화끈거리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한 줄기 뜨거운 기운이 손가락을 타고 손목으로 그리고 손목에서 곧장 위로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소녀는 깜짝 놀라 속으로 부르짖었다. 야단났다. 곧이어 왼쪽 발바닥의 용천혈이 뼈를 에일 것처럼 싸늘해졌다. 이 한기와 뜨거운 기운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공격해오는 고통을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겪은 바 있었다. 매번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그 기세가 엄청나고 지극히 고통스러워 정신을 잃곤 했던 것이다. 과거 몇 번은 정신이 희미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한혈 기운이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는 그만 간담이 서늘해지고 말았다. 한 줄기의 뜨거운 기운과 한 줄기의 한기가 좌우 양쪽 아래 위에서 심장 부위 쪽으로 몰려들고 있었다.